안녕하세요. 저는 막 이혼 소송 승리를 마치고 이 승소의 기쁨을 공표하기 위해 글을 쓰게 된 이혼녀입니다. 앞으로 제 앞에 서류를 뗄 때면 이혼이라는 오점이 찍히겠지만 저는 그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남들이 제 인생의 혀를 끌끌 찰지도 모르겠죠. 하지만 제게 이혼줄은 단연 승리의 표식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혼녀라고 해서 그게 손가락질 받아 마땅하다는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에서 많이 접할 수밖에 없는 직업을 갖고 있어서 그럴지도 몰라요. 사정이 어떻든 간에 저는 상처를 딛고 새 삶의 기회를 얻은 이혼녀들의 사정을 모두 응원합니다. 제 스스로 가정하고 있는 제 가게의 단골 손님들이 축복해주고 있는 성공 스토리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키즈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사장입니다. 제 매장은 기업이 아닌 개인 사업이라서 다른 키즈 카페 치고는 작은 규모예요. 그래도 다른 키즈 카페와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 카페에는 토끼 공원이 있다는 겁니다. 키즈 카페가 단층 건물로 있는데 거기 옥상에 제가 토끼 공원을 만들어 놨어요. 다른 매장과 차별을 두기 위한 저만의 고유 개성이었죠. 당연히 제 카페가 처음부터 장성했던 건 아닙니다. 몇몇 손님들의 후기로 SNS로 오르더니 어느 순간 확산돼서 예약으로 받아야 할 정도로 쭉쭉 성장해온 거예요. 첫 사업치고 성공적인 결과였어요. 규모가 더 컸다면 훨씬 많은 수익으로 돌아왔겠지만 제가 원하는 건 돈보다는 저의 만족이었기 때문에 여윳돈이 충분했음에도 굳이 규모를 확장하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연봉이 정착해 있던 편도 아니었습니다. 당시 연봉은 대기업 연봉의 2배라고 얘기하면 이해가 쉽겠네요. 저의 카페는 서울 외곽에 있었고 도심의 화려한 카페들과 달리 폐가를 개조해서 만든 카페라서 전문가의 손길로 이루어진 곳보다는 허름한 형태입니다. 그래도 제가 1년 고생하여 직접 손봐서 만든 카페이기에 제게만큼은 무척 소중한 자산이에요. 저희 카페는 오는 사람마다 예약을 받아야 할 만큼 인기가 있었지만 인적이 드문드문한 위치에 있어서 종종 단골 손님들이 제 주머니 사정을 걱정할 때가 있어요. 내부 사정 모르고 겉만 보기엔 좀 형편에 부치는 처지처럼 보이긴 했습니다. 키즈 카페를 하는 거라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손님들 뿐이었는데 그렇다는 건 어른들은 전부 부모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혼인 제게 더 잔소리 같은 조언을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제 당시 나이가 36살이지만 저는 결혼보단 뒤늦게 정착한 이 생활이 너무 만족스러웠어요. 해서 손님들 그렇게 물을 때마다 형편에 부치지 않을 만큼만 잘 먹고 살고 있다고 말하기 일쑤였죠. 저는 손님들과 친하게 지내지만 굳이 손님들에게 제 여건을 알리지 않는 편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너무 귀엽고 토끼처럼 예뻐도 그 부모들은 이미 사회에 찌들 만큼 찌들어서 바라보는 시선들이 부정적인 경우가 태반이었거든요. 또 남의 인생에 간섭하면서 결혼 생활 스트레스를 풀기 때문에 굳이 뭐든 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건 친정엄마의 조건이기도 했어요. 어줍지 않은 집안의 아빠와 결혼해서 갑갑한 시댁살이를 하다가 이혼을 한 엄마는 늘 외동딸인 저에게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결혼에 대한 조심성을 가르쳤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마냥 엄마의 속풀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31살에 준비해서 차린 키즈 카페를 운영하면서부터 애기 엄마들의 조언이 엄마가 해주는 인생 조언과 같은 레파토리라는 걸 깨달았는데요. 특히 돈 조심해요. 이혼한 게 자랑은 아니지만 부부든 가족이든 돈이랑 바람이 항상 문제야. 성격 차이? 그것도 돈이랑 바람에 비하면 세 발의 피지. 그때부터 저는 더더욱 결혼할 생각과는 멀어졌습니다. 엄마랑 손님들의 조언은 저더러 결혼하지 말라는 소리와 같게 들렸거든요. 만약 제가 결혼에 꿈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그 말들이 유용한 정보이긴 했어요. 문제는 제가 결혼 생각이 없다 보니 전부 잔소리로 들렸지만요.
키즈 카페다 보니까 주로 시간적으로 여유 있는 엄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토끼 구경을 하다 갔는데요. 한날은 아빠 되는 사람이 토끼 같은 딸내미를 데리고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빠들이 아이를 데려오는 경우가 종종 있긴 해도 엄마 손님에 비해 빈번하지 않아서 저는 한 번 오는 아빠 손님들 얼굴을 웬만하면 기억하는 편입니다. 그날 그 남자가 딸이랑 되게 잘 놀아주는 모습을 보면서 한 번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에 저런 아빠들만 있었다면 우리 엄마도 이혼을 안 했으려나 싶더라고요. 그만큼 그 남자가 참 가정적이고 아이한테 살가운 타입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 남자는 2번, 3번 예약을 해왔고 4번째 예약을 했을 때 그 남자의 딸이 제게 고자질하듯 느닷없는 발언을 했습니다. 은별이는 토끼 보러 오는 거 아니에요. 삼촌이 이모 좋아한대서 자꾸 저 데리러 와요. 저는 토끼보다 강아지가 더 좋거든요. 근데 삼촌이 이모 보고 싶은 거면서 자꾸 토끼 보러 가자고. 남자가 급하게 은별이라는 아이 입을 막았지만 당연히 이미 다 들은 상태였죠. 그건 규모 작은 매장 탓에 내부 손님들까지 다 듣게 되었어요. 어찌 보면 공개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제게는 그 사실보다 좀 더 놀라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아이 아빠가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삼촌 조카 사이였다는 사실이 살짝 당황스럽긴 했습니다. 제가 남자를 쳐다보자 남자는 얼굴 시뻘개져서 토마토 주스 2잔 결제해달라고 카드를 내밀었어요. 미세하게 손까지 떨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은근 순수하게 다가왔고 저는 결국 웃음이 터졌죠. 그게 시작이었어요. 연애를 쉰 것도 오래지만 연애를 하더라도 워낙 들은 것이 많아서 결혼 생각은 없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제게 결혼하고 싶은 남자가 생길 줄은 몰랐네요. 남자 나이는 40살이었고 제 나이 36살이었습니다. 저희는 시작하면 결혼을 전제로 만나야 하는 인연이기도 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의무를 갖지 않고 편한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어쩌다 보니 연애한 지 1년도 안 되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 크게 흔들렸던 이유는 그동안 지켜보면서 매 순간 느꼈던 건데 자기 조카를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 가정적이고 진심이더라고요. 제가 키즈 카페를 운영하는 이유가 아이가 좋아서도 있었기에 저처럼 아이에게 진심인 남편의 모습이 멋있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저를 닮은 아이도 빨리 낳고 싶었고 남편에게 반했던 그 가정적인 모습을 기대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아이 문제와 돈 문제는 다르다는 걸 결혼을 하고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조언을 많이 듣고 보는 관점이 넓어진 저에게도 이렇게 결혼 생활에 문제가 생기는데 아마 결혼 생활에 문제없는 부분은 없지 않을까 싶네요. 남편이 달라졌다고 느꼈던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소비 부분 때문이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남편이 기를 쓰며 제게 돈을 쓰자고 했고 제가 결제하는 걸 다 맡고서 무조건 자신이 사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저를 다 잡은 물고기라 여겼던 건지 결혼하고 1~2달 뒤 슬슬 내빼기 시작하더라고요. 딸기 먹고 싶다. 자기 나 딸기 좋아했던 거 기억나지? 작년철에 자기가 사다 줬었잖아. 이번에는 마트에 딸기가 좀 빨리 나왔더라고. 일 끝나면 같이 마트 갈래? 딸기? 요즘 딸기철 아니라서 비쌀 텐데. 여보 가게에 딸기 주스 팔지 않아? 거기 딸기 재워놓을 거 아니야. 그거 먹지 그래? 무슨 소리야. 손님한테 파는 걸 내가 먹으면 장사는 어떻게 하겠어? 바쁜 거면 그냥 나 혼자 다녀올게. 마트 가는 거 어려운 것도 아닌데 뭘. 미안해. 오늘만 그렇게 해주라. 사실은 오늘 회식이 있거든. 이게 갑자기 잡힌 거라 내가 미리 말 못했어. 다음에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남편 직업은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초등학교 퇴근 시간은 중고등학교 선생님들과 달리 조금 이른 걸로 알고 있어요. 심지어 남편은 짬이 찬 교사였기 때문에
퇴근 시간을 4시 반 전후로 조정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랑 연애할 때도 남편은 초등교사였고 키즈 카페 손님 중에 초등교사가 있어서 잘 알아요. 회식을 하더라도 4시에 저녁 식사를 시작하진 않을 것 같은데 중간에 시간이 비지 않나 싶지만 제가 남편 직장에 대해 자세히 아는 입장이 아니라서 별 말을 할 수는 없었어요.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고 싶지 않았기에 처음에는 그러려니 하며 몇 번 넘어가 줬습니다. 이제 저희는 부부니까 남편이 연애 때처럼 제게 펑펑 쓰길 바랐던 것도 아니라서 미래를 위해 아끼자고 좋게 생각했죠. 남편이 한 번씩 서프라이즈로 이벤트를 해줬기 때문에 저한테 사랑이 식어서 돈을 안 쓰는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임신을 하고 가게를 쉬면서부터 남편의 숨겨진 이기적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아이를 준비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서 갑작스럽긴 했으나 저는 기뻤습니다. 당연히 아이를 좋아했던 남편도 우리에게 찾아온 축복을 기뻐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초음파 사진을 받은 남편의 반응이 시금털털한 거 아니겠습니까? 순간 그 얼굴에 서운한 걸로 모자라 실망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저기 여보, 아직 아이 지을 수 있는 단계지?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벌써부터 나만 경제활동하면 우리 미래가 불안할 것 같아서 그래. 요즘 같은 시대에 맞벌이 부부 아닌 사람이 어딨어. 우리가 좀 더 형편이 나아지고 아기 가져도 늦지 않잖아. 뭐라고? 아무리 준비가 안 됐다고 하지만 어떻게 아이를 지으라는 말을 그렇게 쉽게 해? 생각할 시간을 갖자고 해도 서운할 판에 사진 보자마자 지우자고? 우리가 돈 때문에 허덕이면서 사는 편도 아닌데 왜 그렇게 해야 돼? 좀 서운하다. 지우는 게 정 그러면 당신은 회사 다니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일 나가보는 게 어때? 임신했다고 눈치 주는 직원들도 없잖아. 가게 청소 같은 경우는 너무 더러울 때 내가 한 번씩 가서 싹 할게. 계산하고 조리하는 건 운동 삼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개인 사업이기 때문에 이럴 때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거야. 이 기회에 쉬면서 몸 생각, 아이 생각만 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좋은 거지. 알지. 근데 내가 혼자서 생활비 대줄 만한 형편은 아니라서 그래. 내 사정 알잖아. 신혼집 때문에 빈털털이 된 거. 남편이 초등교사라 벌이가 좀 되지만 그간 모아둔 돈을 저와 같이 신혼집 사는데 써버리는 바람에 당장 돈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건 저도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임신을 한 저더러 카페는 일하는 것 없지 않냐 묻는데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알겠지만 좀 기분이 상하더라고요. 아무리 돈 걱정을 한다고 해도 조금은 자신의 아이의 기뻐하는 내색을 보일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김칫국을 마시게 될 줄은 몰랐네요. 남편에게 아쉬운 점이 생기자마자 저는 미혼일 때 들었던 수많은 경고들이 떠올랐습니다. 돈 문제, 바람 문제로 부부가 틀어질 수 있다는 손님들의 말이 생각났죠. 그것도 신혼 8개월 차의 말입니다. 남편 생각은 알겠지만 제게 아이를 지우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남의 뱃속 아이까지 소중히 바라보는 제가 제 안에 생긴 작은 생명을 어떻게 꺼버리겠습니까? 제가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기에 저는 남편의 의사를 다 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내가 모아둔 돈 있으니 일 안 하는 동안 생활비 안 줘도 된다고 했어요. 그래? 당신 신혼집 돈 보태는 것도 대출하지 않았어? 모아둔 돈 얼마나 있길래? 임신기간 한 90개월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쓸 돈 있다는 거야? 그냥 쓸 만큼은 있어. 생활비로 당신 신경 쓰이게 하는 일은 없을 테니까 애 지우자고 하지 마. 부부끼리도 빚지고 살면은 안 된다고 하더라. 나한테 들어가는 돈은 내가 알아서 할게. 대신 산부인과 검사는 같이 가줘야 돼. 이건 제가 남편한테 말 못한 사실이지만 저는 남편에게 제 재산을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제 외모가 자기 이상형이라며 대시를 했던 남편은 저를 외적으로 좋아한 것과 달리 제 형편은 그렇게 막 여의치 않은 걸로 봤어요.
친정엄마도 값비싼 호텔 같은 아파트보다 산세 지저귀는 시골이 좋다고 해서 밭일하면서 지내고 있으니 아마 남편이 인사 갔다가 그걸 보고 제게 더 재산을 묻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더 이상 애 지우자는 소리는 하지 않았어요. 확실히 남편이 쪼들려 보이긴 해서 저도 굳이 남편한테 돈 달라고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쁜 아들을 낳은 날 어처구니 없게도 제 곁에는 친정엄마뿐이었어요. 남편은 그날 학부모 참관 수업 때문에 오질 못했고 시댁에선 원래부터 저를 탐탁지 않아 했으니까요. 시댁은 저희 집안 형편 때문에 당시만 해도 계속 자기 아들이 가난한 집에 팔려간다고 생각했어요. 돈이 중요한 거 알겠는데 한편으론 참 각박한 현실이 씁쓸하더군요. 아이를 낳으면서 평소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평소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저것 사다 놓은 물건도 집안에 차차 쌓여갔습니다. 그런 와중 남편 행동이 진짜 웃겼던 게 제가 혹시 생활비를 달라고 할까봐 그 비슷한 주제로 대화가 시작되려고 하면 자리를 슬쩍 일어나더라고요. 그래도 신혼 한두 달 차까지는 제게 관리비며 집에 들어가는 생활비며 먼저 챙겨주면서 가장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보여줬거든요. 근데 시간 갈수록 티나게 내빼기 시작하는 거 있죠? 기가 차서 저도 절대 돈 얘기는 언급 안 했습니다. 제가 남편한테 돈을 달라고 할 것도 아니고 제 수중에 돈이 없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한날 남편이 의외로 저에게 먼저 돈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여보, 가게 문 닫은 지도 벌써 1년 넘었잖아. 생활비 안 모자라? 당신 애기용품 사는 것 보면 돈 만만치 않게 들 정도이던데. 모은 돈이 아직도 있어? 엄마한테 받아 쓰지. 엄마가 아이 낳은 선물로 생활비 좀 보태주셨거든. 엄마가 워낙 손이 커서 애한테 이것저것 좀 사주라고 돈 보내주는 것도 있고. 아, 그래? 장모님 돈 좀 있으신 거야? 일도 안 하고 계시는데 돈이 어디서 나서? 결혼하기 전엔 나한테 따로 그런 말은 안 했었잖아. 필요 없다고 한 것도 애초에 여유가 있으셔서 그러셨나 봐. 남편은 친정에 돈이 있다는 사실에 눈을 희번덕거렸습니다. 그러면서 뒤이어 하는 말이 황당 그 자체였는데요. 장모님 돈 좀 있는 거면 우리가 좀 더 빌릴 수 없을까? 내가 급한 사정이 있는데 사실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돈이 없어. 아주 급한 거라. 급한 사정이라니 무슨 일이길래 돈까지 필요해? 말하는 것 보니까 작은 돈은 아닌 것 같고. 얼마나 필요한 건데 드러나 보자. 사실은 내가 친구한테 1,000만 원을 빌렸는데 갚기로 한 기한이 다음 주라서 그 친구도 넉넉하지 않은데 빌려준 거라서 기한 밀리면 안 되거든. 제 딴에는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친구한테 1,000만 원을 빌렸다뇨. 대체 왜? 언제? 저도 모르게 몰아세우며 물어봤더니 남편이 시댁 핑계를 대더라고요. 시모가 관절 수술했는데 병원비가 1,000만 원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듣고 당시에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뭐? 아니 그걸 왜 이제야 말해? 시댁 일인데 며느리로서 모르는 게 말이야? 그렇지 않아도 어머님 아버님께서 날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데 이러면 완전 눈밖에 나는 셈이잖아. 당신은 날 시댁이랑 영영 멀어지게 만들려는 거야? 아니 그럴 리가 있겠어. 일단 진정해. 나는 당연히 너한테 돈이 없는 줄 알고 말해봤자 달라질 상황 아니라고 생각했지. 그럼 해결도 안 나고 고민하는 사람만 괜히 배가 되는 거잖아. 그건 내가 판단할 일이지. 말만 해줬어도 내가 무신경한 며느리까진 안 됐을 거야. 어머님께서 날 어떻게 생각하시겠어. 안 되겠다. 전화라도 드려야겠어. 아니 괜찮아. 이미 2달 전 일이야. 지금은 멀쩡해. 한참 지난 일 꺼내지 마. 엄마 치료받으러 다닌다고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 괜히 꺼내면 또 스트레스 받을 거야. 시댁에 전화하려는 저를 남편이 굽고 말릴 때 수상함을 감지했어야 했는데
제가 한참 둔했습니다. 저는 의심할 생각도 않고 결국 친정에 말해서 돈 빌려주겠다고 했더니 남편이 금방 화색이 돌며 고맙다고 안아주더군요. 그날 집안 청소랑 식사 준비까지 다 해주며 간만에 연애 때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연년생 딸아이를 갖게 되었어요. 그렇게 1,000만 원을 가져간 남편은 저한테 더 잘하겠다면서 자기가 돈 열심히 벌어서 토끼 같은 우리 자식들 위해 죽을 때까지 희생한다고 난리를 쳐댔습니다. 과한 오버였고 허세였지만 힘이 솟는 남편의 모습이 나쁘지 않아서 저도 그저 웃음으로 넘겼네요. 그러나 불행의 시작은 그때부터였고 우리 신혼집으로 찾아오면서 나름 평행했던 기류가 순식간에 꺾였습니다. 그래, 또 애가 생겼다는 말은 들었다. 아들 가졌다고 1년을 쉬었으니 이번엔 딸 걱정에 몸을 사려야 된다고 말해야겠구나. 정말로 일을 계속 쉴 생각이니? 아무래도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원래 석현이 2살 정도 되면 다시 출근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돼버렸네요. 배부른 몸으로 석현이 보면서 일까진 어려울 것 같아서요. 내가 뭐 하나만 물어보자. 오해하지 말고 들으렴. 혹시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 막상 일 안 하고 남이 벌어주는 돈으로 쉬다 보니까 편해서 그러는 건지 묻는 거다. 시모는 제가 제 돈으로 생활비를 쓰고 있다는 걸 모르는 듯 했습니다. 역시나 듣자 하니 시모는 남편이 제게 생활비를 주고 있다고 생각하더군요. 심지어 남편이 시모한테 자기가 생활비 준다고 말을 했다고도 합니다. 어머님, 저 남편한테 생활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건 제가 임신하기 전도 마찬가지고요. 저희 맞벌이라서 생활비 딱 절반 내서 해결했어요. 최근에는 어머님 병원비 때문에 저한테서 돈 1,000만 원까지 빌려갔는데요. 뭐라고 하는 거니? 내 아들이 혼자 돈 벌어서 등골 빠진다고 나한테 돈 빌려달란 소리를 몇 번이나 했는데 1,000만 원은 뭐고 병원비는 또 뭐니? 내가 멀쩡하게 두 눈 뜨고 있는데 너는 나를 갖고 그런 거짓말을 해? 저야말로 당황스럽네요. 거짓말이라뇨? 어머님 2달 전에 관절 수술하셔서 병원비 1,000만 원 들었다고 애아빠가 그랬는걸요. 그것 때문에 다른 친구한테 돈 빌렸다가 갚을 돈이 없어서 저한테 빌린 거라고요. 참나, 너 이런 식으로 우리 아들 매도하며 지내고 있었어? 아주 소설을 써라, 소설을. 전화해서 확인해보고 아니면 너 무릎 꿇을 준비해. 시모는 그 자리에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고 보나마나 제 말이 거짓일 거라고 계속 쌍심지를 켰습니다. 그러던 중 전화를 받은 남편은 시모가 묻는 말에 능청스럽게 시모 의견을 들어주기 시작했어요. 정말 시모가 말했던 대로 남편이 시모한테 등골 빠진다는 소리를 했더라고요. 제가 자리에 없다고 생각해서 제 흉을 살짝 보기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 없어 보이는 건 또 싫었는지 은근 자존심을 부리더라고. 신경 쓰지 마, 엄마. 잠깐 받아주면 괜찮아져. 아무래도 산후우울증? 그런 건가 봐. 남편의 태도에 충격을 받은 저는 당장 시모의 전화를 뺏어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지? 당신 허언증 있어? 아, 다른 변명 다 필요 없고 그래서 내 돈 1,000만 원은 어디다가 썼는데? 여보가 왜... 아니 그러니까 엄마가 하도 당신을 못 살게 구니까 내가 나름 엄마 이해시키려고 그냥... 아니 그보다 엄마랑 같이 있는 거야? 왜? 당황한 남편은 어버버거리며 시모랑 저랑 같이 있는 걸 빠르게 상황 파악하는 중인 듯 싶었습니다. 머리 굴리는 소리가 수화기 너머까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변명거리를 못 찾았는지 바쁘다고 끊어버리더군요. 지켜보던 시모는 자기도 자신 아들의 버벅거림에 수상함을 감지했는지 갑자기 제게 자기 아들 잡고 살았냐며 불같이 성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저 때문에 남편이 이도저도 못하고 기죽어 살고 있다고 멋대로 몰아갔죠. 어머님, 판단 제대로 하세요. 지금 어머님 아들이 배불리 출근하고 있는 거 다 제 돈이에요.
못 믿으시겠으면 앞으로 증명해드려요? 남편이 어머님 집 가서 밥 얻어먹게 만들어야 제 말 믿겠어요? 뭐라고? 네가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내가 너 처음부터 별로라고 생각했어. 코딱지만한 게 가게 하나 하면서 그런 것도 사장이라고 떵떵거릴 때부터 성격 만만치 않다는 걸 알았다고. 돈 1,000만 원도 없어서 여기저기 고개 숙이며 굽신거리는 어머님 아들보단 제가 떵떵거릴 만하지 않나 싶은데요. 어머님 지금 이러시는 거 남편한테 하나도 도움 안 되는 거예요. 뭐야? 돈 1,000만 원 가지고 엄청 자랑질 해대네. 우리가 1,000만 원이 없긴 왜 없어? 우리 집을 뭐로 보고. 시골 총구석에 산다는 네 엄마보다 도심 한가운데서 교사 엄마 소리 듣는 내가 더 잘 살아. 1,000만 원 그까짓 건 뭐라고. 우리 아들한테 그 정도는 껌값이야. 그럼 그 껌값 좀 돌려받아야겠다고 하면서 저는 당장 종이와 펜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곤 시모한테 아들이 싼 똥 교사 엄마가 좀 처리해달라고 예의 없게 말했어요. 그러니 시모가 건방지게 어른한테 뭐 하는 짓이냐고 더 열을 내더군요. 돈 없는데 괜히 자존심 부리는 거 맞죠? 못 갚을 것 같으면 그냥 마세요. 대신 제가 남편을 무슨 취급을 하든 신경 끄시고 저희 친정이랑 저 함부로 모욕하는 일도 없어야 할 겁니다. 제가 시모 신경을 살살 긁어주니 제 분에 못 이겨 차용증을 막 휘갈겨 작성했습니다. 그리곤 제게 펜을 던지면서 이게 다 거짓말이면 고소할 거라고 하며 집을 박차고 나갔어요. 얼떨결에 차용증을 얻어냈지만 저는 이걸로 1,000만 원 문제를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은 대체 어디에 쓰였는지가 계속 궁금했어요. 무조건 알아내야 할 것 같은 촉이 왔죠. 사람에게 불행이 닥치면 하나의 능력이 생긴다고 오감과 육감이 바짝 서면서 머리가 팽팽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키즈카페 손님들이 알려준 이혼의 계기가 되는 이유 2가지가 떠올랐어요. 바로 돈 문제와 바람 문제였습니다. 혹시 1,000만 원이 불륜 때문일까 싶더라고요. 저는 온 집안을 뒤지며 남편의 바람 흔적을 찾았어요. 하지만 제가 잘못 짚은 건지 딱히 그럴 만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수상한 물증을 찾기도 전에 제가 시모한테 차용증 받았다는 걸로 이혼 위기가 찾아왔죠. 당신이 며느리로서 뭘 한 게 있다고 차용증까지 받아. 내가 갚겠다고 했잖아. 당신한테 돈 빌린 처지라고 해서 남편을 깔봐도 되는 거야? 그래서 당신은 끝까지 어머님한테 내가 산후우울증이라고 그랬니? 어머님이 또 전화 왔더라. 당신이 가서 또 거짓말 쳐놨으니까 날 고소하겠다고 연락한 거 아니겠어? 그래, 내가 아들로서 엄마한테 불효하기 싫어서 거짓말 좀 했다. 그게 이렇게까지 할 일이야? 우리 엄마한테 차용증을 받았다는 건 우리 집에 침 뱉는 거나 다름없어. 나도 당신이나 어머님이 1,000만 원으로 속 좁게 하지만 않았어도 이렇게는 안 했어. 그래서 그 1,000만 원 어디다가 썼냐고. 왜 자꾸 숨겨? 바람피니? 남편한테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도 갑작스런 상황에 진실이 툭 튀어나오면 얼굴이 빨개지는 신체적 특징을 보였어요. 그래서 저한테 남편 조카가 대신 고백했을 때도 그렇게 얼굴이 빨개졌었죠. 역시나 당황했는지 남편은 얼굴이 벌개져서 분을 못 참더라고요. 그러면서 남편은 씩씩거리며 그대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한참 뒤에 시모한테 전화와서 남편이 시댁에 갔다는 걸 알았어요. 물론 제가 그 전화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남편과 싸우는 도중 아이가 다쳤는데 혹시 문제 생겼을까봐 병원 가느라 바쁘기만 했어요. 다행히 아무 이상 없었고 저는 아들을 안고 나오면서 마음을 독하게 잡았습니다. 저는 바로 키즈카페 단골 손님이었던 사람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렇잖아도 제 소식이 궁금했다며 반겨주는 손님들을 따로 제외했죠. 제가 미혼일 때만 해도 그들이 부모의 처지다 보니 세상 보는 관점이 팍팍하다고만 생각했는데 기혼녀가 돼버린 입장에서 다시 보니 너무 실용적이고 귀한 조언들인 거 있죠.
잔소리 같기만 하던 경고가 그때는 제게 유일한 살 길이었습니다. 손님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했어요. 그리고 그 중엔 남편 초등학교 옆에 붙은 병설 유치원 선생님도 있었는데요. 제 사정을 다 듣게 된 손님이 제 남편이 누군지 알게 되자 저에게 충격적인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 선생님이 사장님 남편이었어요? 제 남편도 거기 학교 선생이거든요. 남편이 자기 동료한테 1,000만 원 빌려줬다길래 저희가 그걸로 얼마나 싸웠는데요. 그 소리를 듣고 저는 간절히 부탁해서 그 교사 손님의 남편까지 만났습니다. 그 남자는 제가 누구의 아내인지 알자마자 자기를 찾았다는 것에 크게 당황했어요. 어쩔 줄 몰라 입을 다물고는 제가 묻는 1,000만 원의 행방에 대해서 난감해하기만 했죠. 제발 부탁이에요, 선생님. 저한테 자식들이 2이나 있어요. 하나이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고요. 이 상황에서 제가 아이들을 더 잘 키워내려면 남편이 뭐라고 다니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제발 도와주세요. 그렇게 제 사정을 이해해준 그 남자는 모든 사실을 털어놨고 제가 이혼 결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아주 확신을 주었죠. 웬 교생 선생님과 2달 전 바람이 났던 남편은 그 교생 선생님이 실습을 마치고 떠날 때가 되자 입 다물어주는 대가로 교생 쪽에서 남편한테 1,000만 원을 요구했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자기의 교사 명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000만 원을 줘서 입막음 시켰다고 해요. 저는 이 모든 사실을 녹음하고서 친정을 가장 먼저 찾았고 아들만 맡긴 뒤에 제 돈으로 변호사까지 고용해서 시댁을 찾아갔습니다. 남편이 출근할 시간대쯤 찾아갔어요. 일부러 지각하게 만들려고요. 제가 연락도 없이 시댁에 들이닥쳐서 이혼 소송을 하겠다고 요구하자 변호사 등장을 보고 당황한 시댁은 저더러 이게 무슨 짓이냐고 어정쩡하게 대꾸하기만 했습니다. 돈 문제, 바람 문제 일으킨 남편, 억울해서 데리고 살 수가 있어야죠. 변호사 선임해서 왔으니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지금 하세요. 전문가 등장해 시모와 남편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귀한 변호사 모셔다 놓고 시간을 뺏을 수가 없어서 그냥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남편 불륜 증거, 차용증 효력, 양육비, 재산 분할까지 남편을 소송을 해야만 하는 증거들을 풀어놓았죠. 남편은 무엇보다 불륜 사실이 발각된 것에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누가 부녀 아니랄까봐 같이 듣고 있던 시모도 당황해서 얼굴이 벌개졌더군요. 맞고소하고 싶으면 해. 누가 봐도 당신 쪽에서 패소할 것 같지만. 어머님이 돈 많다고 그렇게 자랑하더라. 패소해서 소송 비용 날리더라도 타격은 없겠네. 여보, 이러지 마. 우리 뭐 제대로 얘기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나타나서 이게 무슨 상황이야. 우리가 같이 산 세월이 얼만데 내 얘기는 들어보지도 않을 거야? 남편은 일단 변호사 보내고 얘기하자며 눈치를 봤고 저는 그런 남편에게 우리 사이에 더 이상 변호사 없는 대화는 필요 없을 것 같다고 그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모가 제게 끝까지 건방진년이라고 욕을 하더군요. 그걸 뒤늦게 남편이 막아낸다고 애를 쓰느라 저를 쫓아오진 못했습니다. 저는 짐 싸들고 바로 친정으로 이사했어요. 그 뒤로 시댁에 소송장이 보냈는데 남편한테서 불같이 전화가 왔습니다. 당신, 나 돈 없는 거 알잖아. 우리 엄마가 한 소리를 왜 그대로 믿었어. 우리 엄마보다 당신이 내 주머니 사정 더 잘 알면서. 여보, 나한테 화난 거 있으면 차라리 그냥 욕하고 때려. 소송까진 가지 말자 우리. 어? 당신은 이런 와중에도 자식들 걱정은 하나도 안 하는구나. 어떻게 당신같이 자기 생각만 하는 사람이 조카를 그런 눈으로 봤었는지 모르겠네. 내가 아무래도 단단히 콩깍지가 쓰였었나 봐. 아니면 당신이 작정하고 나를 속였거나. 당연히 우리 애들 궁금하지. 석현이도 걱정되고 앞으로 태어날 우리 딸도 내가 꼭 아빠 노릇 해줘야지. 그런데 지금은 사정이 이렇게 돼버렸잖아. 소송 먼저 취하해주면 내가 정말 잘할게. 아빠 노릇? 당신이 앞으로 우리 애들 앞에 아빠 자격으로 마주할 일은 없을 거야.
양육비 핑계로 집에 함부로 찾아오는 순간 접근 금지 신청할 테니까 각오하던지. 남편은 저더러 진짜 너무하다고 찌질하게 애걸하면서 빈털터리 사정을 빌미로 제게 선처를 해줄 것을 계속 부탁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단호하기만 하자 조급해진 남편은 목소리가 다소 돌변하면서 제 재산을 들먹이더라고요. 늙은 나이에 SNS를 안 해서 몰랐는지 저의 키즈카페 평판이 높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된 거였어요. 당신 나랑 이혼하면 손해일걸? 당신이 가진 재산 나랑 반으로 나눠야 돼. 그거 억울할 거 아니야. 당신이 나한테 재산 숨겼던 건 안 따질게. 제발 선처해주라. 내 돈주머니 알고 나니까 그 재산까지 또 탐나는 거야? 내가 당신 돈 보고 결혼한 건 아닌데 내가 아는 교사 중에 당신이 제일 밴댕이 소갈딱지네? 위자료 낼 돈 없으면 교사 엄마라는 소리 듣고 1,000만 원 껌값이라고 떵떵거리던 당신 엄마한테 달라고 하라니까? 밴댕이 소갈딱지?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나도 그럼 당신 재산 속였다고 사기죄로 고소할 거야. 요즘 재산 사기 많아서 당신 무조건 뭐 하나 걸릴걸? 그래, 해보던가. 내가 없는 돈을 있다고 입간 것도 아닌데 그게 될지 모르겠네. 그리고 이혼이 나한테 손해라고? 카페든 내 돈이든 다 엄마 이름으로 돌려놔서 너한테 떨어질 돈 같은 건 없는데 어쩌니? 그거 하나는 있다. 부동산 빚. 신혼집을 살 때 저는 돈이 있음에도 일부러 대출을 내서 보태주었습니다. 남편은 그걸 보고 더더욱 제가 돈이 없는 형편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제가 그렇게까지 했던 이유는 남편을 사랑했음에도 결혼이란 현실을 위한 대비책 같은 거였습니다. 부동산 채무는 재산 분할 대상이 되기에 충분한 요인이라고 키즈카페 손님 중 한 사람이 팁을 주었거든요. 엄마 손님들 덕분에 저는 결혼하기 전부터 제 가게 명의, 제 계좌를 전부 엄마 걸로 돌려놓고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 남편이 제게서 가져갈 수 있는 재산은 신혼집 내에 있는 가구와 빚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분할이기 때문에 저한테도 제 빚이 조금은 떨어지겠지요. 하지만 그 정도는 저한테 껌값인 수준이라 아마 화살은 남편에게 다 꽂힐 겁니다. 소송을 준비하던 사이 저는 딸을 낳았고 몸조리해서 건강하게 법원을 출석했습니다. 당연히 이례 없이 승소를 했어요. 절망하고 있는 남편에게 가서 상간녀를 소송했다는 소송장까지 보여주었고 당신 또한 공무원 밥줄 끝났다고 마지막 숨통까지 짓밟아 주었습니다. 내가 결혼하기 전에 당신한테 얼마나 퍼줬는데 그건 그냥 꽁으로 받아먹고 내 돈은 전부 다 털털 털어가겠다. 정말 당신 이 정도로 이기적인 사람인지 몰랐어. 빚 떠넘겼으면 됐지. 상간녀 소송까진 할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왜 결혼 약속을 쉽게 생각했어? 나는 당신이 마냥 다 좋기만 한 줄 알아? 돈 문제엔 빚으로, 불륜 문제엔 사회 제명으로 복수를 해줘야 된다고 하더라고 엄마들이. 그리고 그 교생 선생도 알아야지. 선생이란 학생을 가르치는 것이지 학부모를 꼬시는 게 아니라는 걸. 그렇게 남편에게 똥을 뿌린 저는 그 똥덩어리에게 손을 털고 돌아섰습니다. 아, 그리고 시모가 저를 죽일 듯이 째려보고 있었는데요. 거기다 대고 제가 엄마 이제 강남 아파트로 이사 간다고 실컷 자랑을 하고 나왔네요. 저는 상간녀 소송까지 마친 후에 교육청 홈페이지에다가 남편의 불륜과 교생 선생이던 상간녀의 불륜을 모두 올려 공론화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공무원 품위 질서 위반으로 남편은 교사직에서 박탈당했고 아직 대학생이던 상간녀도 얼굴이 다 팔려서 학교 어디에 재임하던 지옥 끝까지 불륜녀라는 타이틀을 달고 살게 되었어요. 그 뒤로는 안 봐도 뻔한 비디오지 않습니까? 교사 아들 뒀다고 동네방네 자랑해뒀던 시모는 아들 때문에 고개도 못 들고 다녔을 거예요. 남편은 한동안 시댁에서 꼼짝도 안 하는 것 같았고요. 모든 것이 정리가 되자 저는 이 승리의 기쁨을 우리 카페 단골 손님들과 나누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일주일은 카페를 무상으로 오픈했었습니다.
손님들은 제 이혼 스토리를 듣고서 너무 용감하게 잘 해냈다고 칭찬해 주었어요. 그렇게 축하까지 받았으니 더 속이 시원했는지도 모르죠. 발에 박힌 티눈의 경우 막상 제거하기 번거로워 대부분 고통 참고 병원 가길 미루는데 그것 싹 관리해서 없애버리면 너무 시원하고 걷기도 편하지 않습니까? 며느리에게 시댁은 발바닥에 티눈과 같은 존재라서 나를 찌르는 순간 바로 제거를 해줘야 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1,000만 원 일이 아니었다면 아마 남편과 시댁이 주는 고증을 숨 막힐 때까지 버티지 않았을까 싶어요. 손님들과 친정엄마가 칭찬해주는 것처럼 저도 제 자신이 너무 기특하답니다. 아직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기혼녀였다는 것이 믿기지 않아요. 제 감정을 색깔로 표현하자면 기혼이었을 땐 검정색, 이혼녀인 지금은 하늘색인 기분이네요. 제가 좀 감성적인 여자라 비유를 좀 특이하게 해봤습니다. 참, 친정에서 지내게 된 저는 친정에 어린아이들을 떼놓고 다시 카페를 오픈하게 되었는데요. 당분간은 친정엄마가 저 일할 때만 아이들을 돌봐준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엄마가 체력에 붙일 것 같으면 제가 어린이집 알아보겠다고 했는데 엄마도 밭일만 하다가 간만에 토끼 두 녀석을 데리고 지내니 사는 게 즐겁다고 하지 뭡니까? 그래서 저희는 어린이집 말고 아이 5살이 되면 유치원을 보낼 계획이에요. 손님들 중 가끔은 제 사정에 위로를 보내주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때면 내가 힘들어야 되는 처지인가? 고민해야 될 정도로 전 너무 에너지가 넘치기만 하더라고요. 퇴근하고 집에 가면 아들 석현이가 아장아장 뛰어오고 딸 석희가 귀여우는데 얼마나 힘이 난다고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남편 빈자리가 느껴지지도 않고 편하기만 하던걸요. 이혼으로 인해서 기쁨을 크게 얻었지만 그렇다고 제게 이혼이 마냥 쉬웠던 건 아닙니다. 저도 이혼을 결정하기까지 어떤 길이 저와 아이들을 위한 미래인가를 많이 고심했어요. 남편의 변심도 시댁이 주는 은근한 스트레스도 모두 상세히 작성하기에 분량 조절이 안 되어서 함축시켰던 거지 저도 많이 울고 서러웠습니다. 물론 제가 남편한테서 정을 빨리 뗀 편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랬으니 털고 일어나는 기간도 그만큼 짧았던 게 아니었나 싶어요. 카페에 엄마 손님들을 통해서 결혼 스트레스, 이혼 스토리 등등 많이 들어서 결혼이 평생 꽃길이 될 수 없다는 걸 알고 시작했는데도 이렇게 제대로 쫑이 나버리니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역시 결혼에는 잘 살겠다는 마음의 준비가 필요 없고 오히려 어떻게 잘 끝을 볼까를 준비하는 게 나의 미래를 위한 안전장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혼을 자랑처럼 썼다고 해서 이혼을 선동하는 것이 아니란 걸 꼭 이해해 주세요. 글을 쓰는 시간 동안 너무 즐겁고 두근거렸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살 이혼녀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가방끈 길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들 인생에 있어서 가방끈 길이가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요? 저는 대학생 때 임신해서 어린 나이에 결혼하고 결혼 생활 내내 학식 교양을 넘치도록 좋아하는 시어머니에게 미치도록 시달렸어요. 하지만 인생사 세옹지마라 할까요? 사랑하는 아이가 있었기에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답니다. 결혼에는 한 번 실패했지만 인생에는 실패하지 않은 제 이야기를 꼭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2년 선배였던 남편을 만났어요. 남편은 듬직하고 자상하고 유머 감각도 있어서 후배들에게 인기가 많았고 저는 짝사랑하는 처지였어요. 남편이 제 첫사랑이었죠. 그냥 아는 사이로만 지내면서 고백도 못하고 눈치만 살피고 있었어요. 당시 저희 집은 2층 집에 살면서 1층에는 작은 식당을 하고 있었어요. 부자는 아니었지만 동네에서 그래도 입소문이 나 있었어요.
사람들이 저희 부모님을 법 없이도 살 사람들이라 부르곤 했죠. 부모님이 서로 존댓말을 쓰실 정도로 사이가 좋고 외동딸인 저를 끔찍이 아껴주며 키우셨어요. 저희 부모님이 뭐든 다 들어주는 부모는 아니었지만 저한테 필요하거나 제가 꼭 하고 싶다는 건 어떻게든 해주시는 분들이셨습니다. 어릴 적부터 크게 과외를 받거나 하지 않아도 성적이 좋았고 운동이든 뭐든 다 잘했어요. 승부욕이 있는 편이었는데 이상하게 물러터진 데가 있어서 친구들한테 뒤통수를 맞을 때가 있었어요. 저희 아빠를 닮은 거였어요. 저희 아빠는 예전부터 사람이 무르다는 소리를 종종 들었는데 저도 아빠의 그런 성격을 물려받아서 싫은 소리를 잘 못했어요. 그러다 결국 아빠가 친구한테 빚보증을 잘못 써서 우리 집과 식당 건물이 통째로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평생에 걸쳐서 마련한 재산을 홀랑 날려버린 거였어요. 저희 가족은 하루아침에 길바닥에 낳는 신세가 됐습니다. 빚 도촉장들로 가득 찬 지하방에서 나와 학교로 가는 심정은 처참했어요. 엄마는 남의 집 일을 하며 마음고생을 하느라 하루가 다르게 얼굴이 상하고 손이 거칠어지는 게 보일 정도였고 아빠는 집에 잘 들어오질 않아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여태껏 열심히 살아온 두 분이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잃고 모든 걸 포기할까봐 그게 제일 무서웠던 것 같아요. 친구들은 축제다 뭐다 밝고 행복하기만 한데 제 주위에만 회색 구름이 짙게 드리워 있는 것 같았어요. 수업에도 집중이 안 되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뭘 해야 하는 건가 생각만 들더군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학생회관 앞 자판기 앞에서 저도 모르게 쪼그리고 앉아서 무릎에 얼굴을 묻고 있었어요. 그때 누가 제 이름을 부르더군요. 고개를 들어보니 제가 좋아하던 선배가 거기 있었어요. 여기서 뭐 하냐면서 저를 벤치로 데리고 가서 따뜻한 코코아를 뽑아줬어요. 그리고 제 얘기를 들어줬습니다. 그때까지 누구한테도 힘든 내색을 하지 못했던 저는 쏟아내는 슬픔과 걱정, 억울함, 불안한 미래에 대한 막막함 같은 것들을 털어놨어요. 선배는 제 얘기를 가만히 들어주고 제 등을 토닥여주더라고요. 그날 마셨던 코코아 맛이 오래도록 생각날 정도로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날 중 하나였어요. 그날부터 선배는 제가 밥을 먹었는지 또 혼자 축 처져 있진 않은지 저를 살피고 살뜰하게 챙겨주기 시작했습니다. 또 사주고 과제도 챙길 수 있게 물어봐주고 과 모임에서 소외되지 않게 꼭 저를 챙겼어요. 나중에 보니까 남편은 그렇게 누가 됐든지 간에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는 걸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성격이었더라고요. 이럴 때일수록 더 열심히 먹고 열심히 놀고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 거야. 알겠지? 저는 남편이 그럴 때마다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괜한 입술만 달싹이곤 했어요. 과 모임에서 술을 많이 마신 날 저를 집 앞까지 데려다준 선배의 팔을 붙잡으며 가지 말라고 했어요. 선배랑 떨어지기 싫다고요. 결국 우린 연인이 됐습니다. 저는 선배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뭐든 선배가 챙겨주다 보니 선배가 없으면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을 정도였어요. 너무 많이 기대서였을까요? 사귄 지 1년 만인 2학년 가을에 임신을 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생리가 늦어지는 줄도 모르고 있다가 알게 됐을 땐 이미 3달이 넘어 있었어요. 망연자실했죠. 도무지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어요. 남편도 아직 졸업하려면 한참 남았고 저희 집에서는 아무런 지원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죠. 저는 어쩔 수 없이 학교를 쉬어야 했지만 남편이라도 하루라도 빨리 취직할 수 있게 준비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어요. 저희는 부랴부랴 혼인신고만 하고 결혼식은 조촐한 식사로 대신한 다음 시댁으로 들어갔어요. 당시 시댁은 24시간 국밥집을 하고 있었어요. 시댁은 처음부터 저를 안 좋아했어요.
특히 시어머니는 면전에 대고 막말을 하는데 보통 독한 사람이 아니더군요. 첫날부터 단단히 잘못 걸렸다는 촉이 오고 머릿속에 비상벨이 왱왱 울리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이미 아이가 생겨버렸는데요. 결혼을 해버렸는데요. 시어머니는 대놓고 저에게 우리 아들은 대기업에 들어가 앞길이 탄탄대로일 텐데 너 때문에 내 금쪽 같은 아들 발목이 잡혔다라고 했어요. 제가 공부를 못 마친 걸 가방끈이 짧다고 표현하며 툭하면 구박하기가 일쑤였죠. 학식 있고 교양 있는 것에 대한 로망이 있는지 툭하면 자기네 집안은 훨씬 더 좋은 집안의 교양 있는 며느리를 얻을 수 있었다고 했어요. 제가 없는 데서도 툭하면 제 흉을 봤어요. 시아버지나 친척들에게 베어먹지도 못한 애가 우리 집안에 맨몸으로 오다니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고 하소연하는 걸 여러 번 들었죠. 저는 아들을 낳자마자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하고 시부모네 식당을 도와줘야 했어요. 식충 취급하는 소리가 벽을 뚫고 들어오는 것 같아서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죠. 피덩이 같은 아기를 업고 식당에서 밤늦게까지 일을 했어요. 집에 들어가면 또 집안일을 해야 했는데 너무 바쁘고 눈치가 보이니까 그게 너무하다는 생각도 못하고 살았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힘들어서 조금이라도 쉬려고 하면 네가 무슨 큰일을 한다고 힘들다고 야단이냐면서 야단법석을 떨며 면박을 줬어요. 집에 들어왔으면 시아버지 잠자리도 봐드리고 집안일을 챙겨야지. 어디 새파랗게 젊은 것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방 안에 틀어박혀? 못 배워먹은 티 내는 거냐? 가방끈이 짧으면 노력이라도 하라고 했지? 어머니, 저 하루 종일 일하고 오늘 지훈이 아파서 병원에 뛰어갔다 왔잖아요. 저도 지금 열이 나고 몸에 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조금만 누워있다 할게요. 으이그, 그러게. 저렇게 복 없이 생긴 애들은 꼭 생긴 대로 논다니까. 그러게 저렇게 복 없는 애가 우리 아들 발목을 잡게 내버려뒀으니 원. 손주 새끼 봐서 참지. 애미라고 있는 게 없는 집에서 못 배워먹어 교양 없는 티를 팍팍 내니 애까지 닮을까봐 걱정이다. 걱정. 처음에는 시어머니에게 대들지는 못하고 남편에게 하소연했어요. 그런데 결혼 전에는 그렇게 저를 끔찍이 아껴주던 남편은 네가 시어머니에게 맞춰야 한다면서 하나도 힘이 되어주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왜 자꾸 나한테 가방끈이 짧다고 하시는 거야? 내가 무슨 가방끈이 짧아. 나 우리 학교도 수석으로 입학했고 내내 꽈탑 놓치지 않을 정도로 공부 잘했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다 그렇지 뭐. 그냥 하는 말씀이니까 너무 귀담아 듣지 마. 어머니가 예전부터 나를 좋은 집안에 장가 보내고 싶어 해서 그래. 어릴 때부터 노래를 불렀다고. 우리 결혼할 때 너네 집에서 아무 지원도 못 받은 건 사실이잖아. 조금만 참으면 어머니도 다 이해하실 거야. 처음부터 끝까지 참고만 있잖아. 언제까지 저렇게 막말하시는 걸 참아야 해? 우리 어머니 그렇게 나쁜 분 아니야. 두 아들 키우느라고 얼마나 애를 쓰셨는데. 네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그거 하나 이해 못 해줘? 가진 거 없이 결혼한 우리 탓이라고 생각해야지 뭐. 애를 나 혼자 만든 건 아니고 내가 학교도 못 마치고 결혼한 게 내 탓만은 아니잖아. 아기 가지고 결혼한 게 무슨 죽을 죄 지은 것도 아닌데 어머니는 무슨 나를 죄인 취급하시려는 것 같아. 아, 그러니까 조금만 참아보라니까. 예전에는 그렇게 따지는 성격 아니었잖아. 어른들 하시는 말에 왜 그렇게 말이 많아? 나 취직 준비하느라 스트레스 많이 받는 거 몰라? 취직 준비한다고 늦게 들어와서 식당 일도 안 도와주고 애도 하나도 안 보잖아. 아까 말했듯이 애를 나 혼자 만든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전부 다 뒤집어 써야 하는데? 뒤집어 씌운다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얘가 진짜 갈수록 말 조심해. 내가 나 혼자 편하자고 이 고생하는 거야? 다 너랑 우리 지훈이 데리고 잘 살아보려 그러는 거잖아. 안 그래도 힘든데 왜 너까지 찡찡거려? 취업 준비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여기서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래도 그때까지는 남편을 사랑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해해보려고 했어요. 자기 어머니를 끔찍이 생각하는 효자라서
고생하는 어머니 심기를 거스르지 않으려 한다고 알아서 남편을 헤아려주고 노력했죠. 생각해보면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 힘든 건 귓등으로 듣던 남편은 취업 스터디 모임에서 여기저기 온갖 오지랖을 부리고 있었더라고요. 힘든 애들 고민 상담해준답시고 돌아다니고 발벗고 뛰어다니며 해결사 노릇을 하고 있었죠. 저는 과 친구들과 연락이 다 끊겨서 몰랐다가 나중에야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도 밖에서 이 사람 저 사람 비 맞춰주고 다닌 보람이 있었는지 남편은 진짜로 대기업에 취직을 했어요. 제 동기들이 취직 준비를 하고 좋은 데 취직하는 동안 저는 뒤처지는 느낌을 받곤 했어요. 동기들이 좋은 데 놀러가서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린 걸 보면 어쩐지 마음 한구석이 휑해지는 느낌을 받곤 했죠. 점점 사회인으로서 제자리를 찾아가는 동기들에 비해 제 모습이 초라해서 동기들이 연락해도 잘 받지 못했어요. 그래도 아이 키우는 재미가 있었고 예쁜 아이가 있다는 것에 만족하려 했어요. 아이가 말을 하고 걷고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걸 보면 또 하루를 살아낼 힘이 생기곤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저는 어릴 때부터 커리어 우먼이 꿈이었는데 왜 그런 소박한 현실에 만족하고 구박대기 노릇을 감내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상황에 적응하는 것도 좋지만 자기 가치를 스스로 낮추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지금은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다 애가 3살이 되던 해에 남편 형이 뒤늦게 결혼한다고 신부감을 데려왔어요. 그 집은 큰아들을 어떻게든 판검사 만들려고 애를 써왔더군요. 사자 들어가는 걸 워낙 좋아하는 집이니까요. 아주버님은 사법고시 폐지되고 로스쿨 준비로 몇 년을 또 허송세월하다가 30이 훌쩍 넘겼죠. 그래도 연줄이 있어서 30 중반에 대형 로펌 경영지원실에 취직을 했어요. 무슨 재주가 있었는지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여자가 대학 교수라는 거였어요. 듣고 보니 교수는 아니고 어느 지방 대학 강사였죠. 그래도 젊은 여자가 박사학위까지 있는 데다 대학에서 강의까지 한다니 교양 학식 좋아하는 시어머니 입이 다 찢어졌습니다. 며느리가 될 사람 직업뿐 아니라 집안도 금융정보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엄청난 부자라고 그렇게 좋아하는 거였죠. 예비 형님이 강의한다는 대학이나 그 집안이 운영한다는 금융회사나 저는 들어본 적도 없는 데였지만 그게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그렇게 돈돈거리는 집안이니 아주버님이 그런 집안 여자랑 결혼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었죠. 그 집안은 처음부터 돈을 아주 물쓰듯 쓰더군요. 한 번은 형님이 그냥 우리 집에 다녀왔는데 시어머니가 지나가는 말로 김치 냉장고가 오래됐다고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다음 날로 새 김치 냉장고가 배달되는 게 아니겠어요? 부자는 다르긴 다르구나 하면서도 참 씁쓸하더라고요. 그놈의 돈이 뭔지. 시어머니는 대놓고 큰며느리만 보면 뭐가 필요하다, 뭘 새로 사야 한다고 늘어놓았어요. 그리고 큰 며느리의 씀씀이에 비교해 저를 더욱 가차없이 깎아내렸습니다. 역시 대학에서 강의하는 사람은 다르다니까. 우리 큰며느리는 하고 다니는 것부터 말투까지 어쩜 저렇게 귀티가 나는지. 이번에 큰애가 바꿔준 소파가 이게 글쎄 이태리제 가죽이래요. 우리 큰아들이 판검사는 못됐어도 와이프 복은 있지 뭐냐. 내가 큰며느리만 보면 콧노래가 절로 나온다니까. 어머니 얼굴이 요즘 활짝 피셨네요. 그에 비해 작은 아들은 원, 도대체 좋은 대학 보내서 좋은 데 취직시키면 뭐하냐? 저런 여자랑 사는데. 죽 쏘서 개 줬지 뭐. 너 이태리제 가죽 만져봤어? 네 형님 덕에 여기 앉아볼 수 있는 걸 행운으로 생각해라. 저는 거기 앉을 시간도 없어요. 큰애는 이렇게 집안에 도움이 되는데 너는 도대체가 집에서 하는 게 뭐냐? 시집 올 때 땡전 한 푼 없이 왔으면서 제대로 하는 것도 하나도 없고 가방끈이 짧아서 그런가 원 염치 없는 것도 집안 내력인지. 애 키우는 게 힘들잖아요. 동서도 열심히 하는데
너무 그러지 마세요. 애 키우는 게 무슨 유세 부릴 일이야? 지가 열심히 하는 게 뭐가 있어. 요리를 잘해? 그렇다고 돈을 잘 벌어와. 아니면 뭐 교양이 있어서 애를 영재로 키워? 그러면서 맨날 힘들다 힘들다. 우리 때는 애 키우면서 밭도 갈고 집안 어른들까지 모셨어. 엄살 부리지 말라 이거야. 그게 다 가방끈 짧은 티를 내는 거라니까. 어머니, 제가 무슨 가방끈이 짧다 그러세요. 오빠랑 똑같은 대학에 제가 성적도 훨씬 더 잘 나왔는데. 성적 잘 나오면 뭐해? 네가 지금 그 잘난 성적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성적 잘 나와서 애를 잘 키워? 식당 일을 잘해서 장사가 잘 되게 해. 나가서 땡전 한 푼 벌어올 수 있어? 네 형님처럼 가서 대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어? 시어머니는 명절이나 집안 행사가 있을 때도 저한테만 일을 시켰어요. 큰 며느리는 학생들 가르치느라 바쁘니까 집에 와서는 쉬어야 한다면서요. 형님 네가 집에 올 때마다 한우며 명품이며 비싼 선물을 잔뜩 들고 오니까 아예 손님 취급을 하더군요. 저를 집안의 일꾼, 노예 취급하는 거랑은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시어머니는 큰며느리가 명절에 해외여행을 간다고 해도 흔쾌히 보내줬어요. 해외여행 다녀오면서 명품 선물을 사왔기 때문에 오히려 여행 가는 걸 반겨하는 눈치였어요. 하루 종일 식당에서 일하면서 애까지 보느라 음식 냄새 배고 김치 국물 묻은 옷을 입고 다니는 제 모습에 비해 형님은 명품으로 휘감고 다녔죠. 시어머니는 그걸 또 비교해서 저를 깔아뭉갰습니다. 너는 네 형님 좀 보고 배워라. 저 스카프 좀 한번 봐. 하기는 저렇게 우아한 거는 아무나 소화할 수도 없지. 너는 어떻게 된 애가 나이가 5살 많은 큰애보다 늙어 보이고 후줄근해 하냐? 에그 젊은 애가. 너도 거울 좀 보고 좀 꾸미고 다니고 그래라. 남들 보기 창피하지도 않니? 우리 형우가 밖에 나가서 너 때문에 창피하면 어쩌려고. 채통이라는 것도 모르니? 하기는 품이라는 걸 배워본 적이 없을 테니. 어머니, 제가 꾸밀 시간이 어디 있어요? 하루가 36시간이라도 모자란 사람이 저예요. 그리고 저번에 제가 5만 원짜리 윗돌이 하나 사왔다고 며칠 동안 뭐라고 그러셨잖아요. 옷도 못 사고 미용실 갈 시간조차 없는데 제가 무슨 재주로 꾸미고 다녀요. 저라고 뭐 안 꾸미고 싶어서 안 꾸미는 줄 아세요? 친구들 예쁘게 하고 좋은데 놀러 가는 거 보면 저라고 안 부러운 줄 아세요? 저 말하는 꼬락서니 하고는 어디다 대고 버르장머리 없이 말대답이야? 한시라도 못 배운 티를 안 내면 곧불이 나지. 그럴 때마다 분통이 터져서 견딜 수가 없었고 마음 같아선 다 뒤집어 엎고 싶었지만 어린 아들에게 안 좋은 영향이 갈 것 같아 매번 끝까지 가지는 못했어요. 결혼할 때 아무것도 못 들고 온 내 죄다 하고 생각하려고 했죠. 지금 생각하면 제가 참 순진하고 바보 같았죠. 그저 좋게 생각하려고 애를 쓰니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는 거였어요. 이미 도를 넘어섰던 시어머니의 막말은 더 심해져서 아이한테까지 미쳤어요. 전부터도 툭하면 애가 지엄마 닮아서 못났다는 말을 하더니 애가 4살이 되면서부터는 대놓고 애한테 핀잔을 주더군요. 그리고 저한테는 저희 부모까지 들먹이기 시작했죠. 집안 꼴이 이게 뭐냐? 내가 식당 일 끝나면 집안일도 살펴야 한다고 했지. 애 장난감에 빨랫감에 설거지는 하나도 안 돼 있고 도대체 너는 제대로 하는 게 뭐야? 너희 엄마가 집안 살림 하는 법도 안 가르치던? 하기는 쥐뿔도 없는 집안이 가르치면 뭘 가르치겠어? 빌어먹는 법이나 안 가르쳤으면 다행이지. 빌어먹다니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아무리 그러셔도. 아니다. 빌어먹는 법을 가르쳐서 애가 이렇게 됐는지도 모르지. 지혜미 애비한테 배운 게 있어야 뭐 하나라도 똑바로 하지. 없는 집 애가 가방끈까지 짧으니 설상가상이지 뭐야. 지 아들한테도 똑같이 가르칠까봐 겁난다. 겁나. 아니 어머니, 저희 엄마 아빠는 왜 건드리세요? 그렇게 말씀 함부로 하시면 저도 못 참아요. 저희 엄마 아빠가 얼마나 열심히 사시고 바른 분들이신데요.
저를 얼마나 귀하게 키우셨는데요. 귀하게 키워서 네가 그 모양 그 꼴이냐? 어떻게 키웠을지 뻔하지. 내가 너를 보면 너희 부모를 모르겠어? 내 눈은 못 속인다, 이 염치 없는 거사. 저희 엄마 아빠 주변에서 다 법 없이도 사실 분들이라고 하셨어요. 저희 엄마 아빠는 집안에서 함부로 큰 소리도 내지 않는 분들이세요. 어머니처럼 함부로 남의 험담하는 분들이 아니시라고요. 뭐야? 이 가방끈 짧은 년이 지금 나한테 뭐라고? 그러니까 내가 너를 보면 네 부모를 안다고 하는 거야. 어디 버르장머리 없이 시어머니한테 꼬박꼬박 말대답을 해? 네가 그렇게 못 배워먹은 티를 내니까 니네 아들이 배우잖아. 시어머니는 제 아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할 때는 우리 손주 하시면서 저한테 흉볼 때는 니네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깎아내렸습니다. 어떨 때 보면 손주라고 생각하는 건지 원수의 자식이라고 생각하는 건지 헷갈릴 정도로 어린애한테 꼬투리를 잡고 흉을 보더군요. 한날은 애가 밥을 먹다가 옷에 음식이 떨어져서 얼룩이 좀 생겼어요. 그걸 본 시어머니가 쯧쯧거리면서 애한테 이러는 거였습니다. 에휴, 진짜 내가 저럴 줄 알았지. 지 엄마 내 가족 닮아서 하는 짓이 어찌나 없어 보이는지. 지 엄마 닮아서 밥도 빈티나게 먹네. 그날 아이를 재우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잠든 아이를 쓰다듬고 또 쓰다듬었어요. 참아야 한다. 우리 지훈이를 위해 내가 못할 일이 뭐가 있겠나. 하지만 지금도 애가 자라면서 점점 눈치를 보는 게 눈에 보이는데 저런 할머니 곁에 있다가는 애를 망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는 그날부터 시어머니가 막말을 할 때마다 휴대폰 녹음기를 켜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한 일이었죠. 그러다 저희 엄마가 식당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왔다면서 들르신 적이 있었어요. 엄마는 잠깐 얼굴만 보고 간다면서 극구 사양하시는데 저는 오랜만에 만난 엄마에게 꼭 밥 한 끼를 대접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동안 고생하시는 거 알면서 바쁘다는 이유로 제대로 찾아뵙지도 못하고 어려운 형편에 도움이 되어드리지 못했으니 항상 마음 한구석이 아렸거든요.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엄마는 호박 시루떡을 보자기에 잘 싸서 가지고 왔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음식이었죠. 그런데 떡을 받아든 시어머니의 눈치가 영 떨떠름했습니다. 무슨 잡상인이나 불청객이라도 온 것처럼 저희 엄마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게 아니겠어요? 시어머니의 태도에 기분이 상했지만 엄마 앞에서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았던 저는 애써 즐거운 척하며 엄마를 식당 구석으로 데려갔습니다. 추운데 왜 자꾸 그냥 간다고 그러세요? 여기 앉아서 몸 좀 녹이고 조금만 계세요. 여기 설렁탕 맛있어요. 제가 금방 가져다 드릴게요. 혜인이 너는 밥 먹었니? 그렇게 아니다. 바쁜데 왜 엄마까지 챙기느라 고생할까봐 그러지. 나는 그냥 너랑 지훈이 얼굴만 보고 가면 되는데. 엄마 드릴 국밥을 준비하는데 시어머니가 한마디 하더군요. 에휴, 사돈댁에 오면서 이런 걸 선물이라고 가져오는 수준하고는 참나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 큰애처럼 명품까지는 바라지도 않아. 교양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가 없구먼. 가방끈 짧은 애를 남의 집 귀한 아들한테 맨몸으로 보내놓고 미안하지도 않나? 그런데 조금 있다가 단체 손님이 들어왔어요. 식당이 와글와글 꽉 찼는데 엄마 혼자 밥을 먹고 있는 게 영 신경이 쓰여서 저는 바쁜 와중에 흘끔흘끔 엄마를 보고 있었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엄마가 앉아있는 자리 바로 옆 테이블 위에 행주를 철푸덕 소리가 나게 던지더군요. 탁탁 소리가 나게 수저통도 닫고 의자도 정리하며 밥 먹는 엄마가 눈치를 보게 했습니다. 손님들이 더 올 텐데 자리가 없어서 어떡하냐면서 말이죠. 그러더니 카운터 쪽으로 오면서 이러는 거였습니다. 아휴, 못 배운 집안이라 그런가 밥 먹는 것도 눈치코치 없이 먹네.
피꺼솥이란 말 아시죠? 아무 말도 못하고 시어머니 하는 양을 겪는 줄로 보던 저는 말 그대로 피가 거꾸로 솟는 걸 느꼈습니다. 혹시 엄마가 들었을까봐 조마조마하면서 엄마 쪽을 쳐다봤어요. 다행히 엄마는 못 들었는지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밥을 마저 다 드시더라고요. 그날 저녁 빨래를 개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안방에서 시아버지게 하는 말이 들렸습니다. 우리 엄마 흉을 보더군요. 큰 며느리네는 좋은 식당을 예약해서 대접하는데 안 그래도 딸을 빈손으로 보낸 주제에 코딱지만한 식당에 와서 꾸역꾸역 밥을 먹고 있다면서요. 저는 개고 있던 수건을 그대로 팽개치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하루 종일 뼈 빠지게 일해서 돈 벌어주는데 엄마에게 밥 한 끼를 대접해드리는 것도 눈치를 봐야 한다는 사실에 저는 이성의 끈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밤늦게 돼서야 집에 들어온 남편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말하면서 따졌습니다. 나를 무시하는 것까지 그렇다 치려 했지만 지훈이랑 우리 엄마 아빠한테까지 함부로 굴고 막말하는 건 못 참아. 이제 더는 못 참는다고. 내가 이 집 노예야? 솔직히 나 없으면 식당 운영할 수나 있어? 하루 종일 일하고 애까지 보는데 내가 우리 엄마한테 밥 한 끼 못 대접해줘? 내가 너네 엄마 밥 주지 말라 그랬어? 하루 종일 일하고 온 사람한테 생 난리를 치네. 왜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난리를 치고 그래? 엄마 들으면 어쩌려고? 뭐라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나는 어떻게든 오빠 맘 편하게 해주려고 지훈이 잘 키워보려고 꾸역꾸역 다 참아왔는데 어떻게 오빠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맨날 늦게 들어오고 일 때문이라고. 나는 일주일에 외출 한 번 못하는데 혼자 밖에서 놀러 다니니까 좋아? 목소리 낮추라고 했지. 얘가 진짜 점점 왜 이래? 너 예전엔 안 이랬잖아. 왜 이렇게 변했니? 진짜 무섭다 무서워. 아니, 아직 안 변했어. 진짜 무서운 게 뭔지 보여줘? 그때 밖에서 듣고 있던 시어머니가 들어와서 제 뺨을 때리더군요. 무슨 일인지 상황 파악을 못해 멍하고 있는 저에게 시어머니는 어디서 큰 소리를 내냐, 못 베어먹은 티를 낸다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머리채까지 잡아당겼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시어머니 머리끄덩이를 같이 잡아당겼어요. 제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화가 나 있었어요. 그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운 저는 아침 일찍 짐을 챙겨 그 집에서 나왔습니다. 아들에게 한마디도 못하고 나오는 것이 걸렸지만 아들 얼굴을 보면 도저히 발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 길로 저는 신림동 고시촌으로 들어갔습니다. 엄마 아빠가 보고 싶었지만 친정에 가면 두 분이 슬퍼하실까봐 도저히 갈 수가 없었어요. 고시원을 얻어 짐을 풀고 대학 때부터 고민만 하다 제대로 시작하지 못한 행정고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아이를 낳은 뒤에도 미련을 못 버리고 있었기에 일사천리로 준비해 공부에 돌입할 수 있었습니다. 남들은 학생 때부터 죽어라 해도 어려운 공부를 몇 년 공백 끝에 시작하는 건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하지만 분노로 눈이 돌아버린 상태였기에 오히려 다른 거에 신경 안 쓰고 공부에 집중이 잘 되더라고요. 그때가 저희 부모님이 어렵게 빚을 갚고 돈을 모아 신림동에서 작은 식당을 다시 열었을 때였어요. 식당이라고 하기도 뭐할 만큼 허름한 곳이었지만 두 분이 다시 힘내서 마련한 자리였죠. 한날은 제가 모의시험 점수가 영 안 나와서 실망한 마음에 걸어 다니다가 저도 모르게 엄마 아빠 식당 쪽으로 걸어갔어요. 그전에는 혹시 눈에 뜨일까봐 그쪽으로는 가지도 않았거든요. 가게에 들어서자마자 엄마가 제 얼굴을 보시더니 저를 안고 막 우셨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엄마가 하는 말이 엄마 아빠가 못나서 네가 공부도 제대로 못 마치고 시댁에서 구박받고 산다는 거였어요. 저는 아니라고, 내가 아기 가져서 그런 거라고, 내가 실수해서 그런 건데 왜 엄마가 미안해 하냐면서 엄마랑 붙잡고 같이 울었어요. 그리고 그 집에서 나와 다시 공부 시작했다고 엄마에게 털어놨죠. 엄마는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도 그 집으로 다시 들어가라는 말은 절대 안 하셔요.
그날 저녁 고시원에 들어왔는데 아빠로부터 문자가 와 있었어요. 아빠가 미안한 게 참 많다고. 네 공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원해 줄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공부에만 집중하라는 거였죠. 눈물이 핑 돌았어요. 열심히 사시다 그런 건데 엄마 아빠는 뭐가 그렇게 자꾸 미안하다고 그러시는 건지.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도 열심히 하다가 그런 뿐이니까 나도 나를 탓하지 말자고요. 그리고 저는 무섭게 공부했습니다. 같이 공부한 애들이 뭐 먹으러 가자고 해도 저는 그 시간에 한 자라도 더 보려고 끼니를 대부분 김밥으로 때웠어요. 고시생들도 스트레스 푼다고 스터디원들끼리 술도 마시고 저희들끼리 친목도 다지고 그러거든요. 저는 도저히 그렇게 여유를 부릴 수가 없었어요. 집에서 절 찾고 있을 아들을 생각하면 1분 1초도 허투루 쓸 수가 없었죠. 집 나온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남편에게 전화해서 아들을 보러 가겠다고 했어요. 그때까지 전화고 문자고 다 무시하다가 연락을 하니까 남편이 왜 집에 안 오냐며 생 난리를 치더군요. 저는 밖에서 아이를 만나 피자를 사주면서 엄마가 지금 사정이 있어서 너랑 같이 살 수가 없다고 조곤조곤 말해줬어요. 아들은 저를 보자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 어린 것이 소리도 못 내고 우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프던지요. 지훈아, 엄마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정말 열심히 해서 꼭 성공해서 지훈이 데리러 올게. 알았지? 약속. 이해하기 힘들었을 텐데 착한 아들은 그래도 고개를 끄덕여줬습니다. 그 뒤로 2주에 한 번씩 주말에만 아들을 만났어요. 시어머니는 주기적으로 저에게 전화해서 애 버리고 나간 년이 무슨 염치로 애를 만나냐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애가 너 닮아서 못 배운 티 나는 집만 골라서 한다느니 애가 보면 볼수록 덜 떨어졌느니 하면서 아이 욕도 하고요. 애한테까지 인신공격하는 시어머니의 말을 저는 모조리 녹음해뒀습니다. 시어머니한테 구박받고 있을 아이를 생각하면 당장이라도 그 집에서 빼오고 싶었지만 지금으로선 내가 성공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걸 인정해야 했습니다. 정말 죽었다 생각하고 공부한 것 같아요. 그렇게 공부한 지 2년째 되던 해 결국 행정고시 재경직에 합격했습니다. 주변에서도 그렇게 빨리 합격하는 사람 처음 봤다면서 깜짝 놀라더군요. 공부를 늦게 시작했어도 빨리 합격했기 때문에 공무원으로 그렇게까지 늦은 나이가 아니었죠. 좋은 일이 하나 더 있었어요. 제가 공부한 지 1년쯤 지났을 때 아빠가 보증을 서줬던 친구가 돌아왔어요. 아빠의 절친이었던 그분은 자기를 늘 미안했다면서 사과를 하셨어요. 막혀있던 돈이 들어왔다며 아빠가 손해본 돈보다 더 많은 돈으로 갚아줬어요. 엄마 아빠는 그 허름한 건물에서 나와 훨씬 크고 좋은 건물에 돈가스 뷔페를 크게 열었습니다. 망하기 전보다도 훨씬 더 좋은 자리였고 장사도 잘 됐어요. 1년 만에 매출이 크게 올라서 제가 아들과 살기 위해 알아본 집 전세금도 엄마 아빠가 대주셨죠. 이제 임용만 기다리면 됐고 탄탄대로인 것 같았지만 한 가지 걱정거리가 있었어요. 시댁에서 아이를 순순히 내줄 리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제 아들을 그 집에 그냥 두지 않으리라 다짐했고 사활을 걸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을 만나 좋게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애 이야기는 안 하고 자꾸 딴소리만 하는 거였어요. 네가 이렇게 빨리 시험에 붙을지 누가 알았겠어. 내가 네 가치를 몰라봤던 것 같아. 그래도 네가 있을 때가 좋았어. 내가 너한테 참 잘 못해줬지.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좀 너무했던 것 같아. 우리 대학 때 참 좋았잖아. 둘이 같이 있으면 무서울 것도 없고 행복했는데. 그러면서 은근슬쩍 집에 안 돌아오냐고 저를 떠보더군요. 내가 미쳤다고 그 집에 들어가냐는 말을 삼키고 저는 남편을 따라 시댁으로 갔습니다. 아이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제 눈으로 확인해야 했어요.
그런데 평소라면 불을 환히 밝혀놨을 국밥집이 웬일인지 불이 꺼져 있는 게 아니겠어요? 시댁에 들어서니 시어머니는 없고 초상난 집처럼 휑한 게 무슨 일이 있는 게 분명해 보였어요. 그리고 저는 보고 말았습니다. 거실 테이블에 있는 주택담보대출 서류를요. 저는 서류를 들고 남편을 추궁했어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더니 남편은 순순히 털어놨습니다. 형수네 집안에서 진짜 좋은 투자처를 알고 있다면서 돈을 몇 배로 불려줄 테니 믿고 투자하라고 대출 받으라고 종용했다는 거였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집이랑 가게를 다 담보 잡힐 수가. 우리 집 망하는 거 보고도 그래? 집이 다 넘어가면 우리 지훈이는 어떻게 될지 생각 안 해? 이렇게 될 줄 알았나. 형수네 아버님이랑 형님이 지금 무조건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막 밀어붙이는데 어떻게 해. 우리 엄마가 그 집 사람들 하는 말이라면 껌뻑 죽는 거 알잖아. 그 집처럼 돈 펑펑 쓰고 살게 될 줄 알았지 뭐.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집안, 그 집 사람들 다 말을 말아야지. 무슨 말이야? 왜 말을 하다 말아? 그러게, 내가 전부터 그랬잖아. 돈이라는 건 정직한 거라고. 공짜로 돈 벌어준다는 사람들은 의심부터 해야 한다고 했잖아. 그 집 사람들 처음부터 좀 이상했어. 왜 순진무구하게 그 사람들 말을 다 믿고 그래? 아, 그러게 말이다. 네 말을 들었어야 하는데. 그 집 사람들 지금 주식 조작으로 잡혀갔어. 형수님 아버지랑 다. 뭐라고? 내가 하는 말은 귓등으로 듣더니 꼴 좋다. 이제 어쩔 거야?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어, 혜인아. 우리 이혼 다시 생각하면 안 될까? 지금 형이랑 형수도 이혼하는 판에 나까지 이혼하면. 집에 돌아가서 TV를 틀어보니 뉴스에서 형님네 집안에서 운영한다던 금융정보회사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군요. 그 집 가족들 다 줄줄이 구속됐다는 거였어요. 그때가 또 한창 모 연예인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사건으로 떠들썩할 때였어요. 그런데 전문대 강사도 박사학위 논문 표절이라는 제목의 뉴스에 나오는 실루엣과 대학 이름이 어디서 많이 보던 거였어요. 저는 형님이 강의한다던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거기엔 디자인과 땡땡땡 강사 박사학위 취소건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맨 위에 올라와 있었죠. 형님의 박사학위 논문이 표절률 85%로 취소된 거였죠. 학위 논문뿐 아니라 석사 논문까지 표절한 거였더군요. 시댁이 그렇게 좋아하던 교양과 학식, 그리고 돈까지 모두 사기였던 것입니다. 저는 더욱이 빨리 아이를 데려와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얼마 뒤 소송 준비가 끝났을 때 시어머니가 저희 엄마 아빠 식당에 찾아왔습니다.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사기꾼 며느리한테서 받은 명품 스카프를 두르고 와서는 가게를 구석구석 살피더군요. 제법이구만. 못 배운 집이 가게 좀 크게 내봤자지. 어디 밥이나 좀 내와봐라.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 저는 시어머니란 인간은 꼴도 보기 싫고 말도 섞기 싫었었지만 아이 문제를 해결해야 했기에 침착하게 대꾸했어요. 여기는 밥을 갖다 드리는 데가 아니라 직접 떠서 드시는 데예요. 조금 있다 올 테니 식사하고 계세요.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더니 쟤까지 꽤 그래도 용 빼는 재주가 있었나 보지? 행정고시인지 뭔지 그거 합격하면 월급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말이다. 잘난 체 하지 말라 이거야. 애새끼 버리고 간 년이 잘 되면 얼마나 잘 되겠냐만. 내가 지훈이를 봐서라도 이제라도 용서를 빌면 용서해주마. 애한테는 그래도 엄마가 있어야지. 어머니한테 용서 빌릴 한 적 없어요. 이상한 소리 마시고 식사 안 하실 거면 나가세요. 저 말하는 꼬락서니 하고는 네가 그러니까 본데 없는 년이라는 거야. 니까짓게 시험 좀 붙었다고 근본이 달라지는 줄 알아? 좋은 말로 할 때. 저는 시어머니 말을 무시하고 가버렸어요. 제가 변호사와 통화한 뒤 나가보니 홀이 난장판이 돼 있더군요. 시어머니가 밥을 안 떠준다면서 직원들에게 삿대질을 하고 머리채까지 잡은 거였어요.
정말 황당하기가 이를 데가 없었어요. 행패를 부리는 것도 정도가 있지. 시어머니는 그래도 분이 안 풀렸는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손님들은 물론 주방 직원들까지 나와서 미친 여자가 하는 꼴을 구경하고 있었죠. 아니, 어디서 서빙이나 하는 것들이. 밥을 가져오라면 가져올 것이지. 내가 너같이 천한 것들한테까지 무시당할 줄 알아? 당장 무릎 꿇고 사과해. 사과 안 해? 저는 주방으로 들어가 양동이에 물을 받아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때까지도 소리를 지르고 있는 시어머니에게 다가가 물을 냅다 뿌려버렸어요. 시어머니는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되어서도 악을 바락바락 쓰는데 진짜 악귀가 따로 없더군요. 가방끈 짧은 년이 내 아들한테 들러붙을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어. 우리 집안 말아먹은 것까지 모자라서 나를 무시해? 어휴 분해. 내가 오늘 이 집안 아작내버리지 그냥 갈 줄 알아? 교양 그렇게 좋아하시더니 사기꾼 집안한테 당하고도 아직도 정신 못 차리셨어요? 어디서 뺨 맞고 여기 와서 화풀이세요. 사과는 어머니가 저희 직원들한테 하셔야죠. 진짜 교양 없이 왜 이러세요? 그리고 제가 여태 알면서도 가만히 있었는데 가방끈 짧은 건 어머니 아니에요? 중학교 때 퇴학당해서 초졸이시라면서요. 학벌 콤플렉스 때문에 교양 하시는 걸 알겠는데 사기꾼은 조심하셔야죠. 뭐야? 인연이? 시어머니가 저한테 달려들어 머리채를 잡으려 할 때 저희 아빠가 중간에 끼어 시어머니를 밀쳐버렸어요. 이 여자가 진짜 미쳤나? 남의 집 귀한 딸한테 감히 뭐가 어쩌고 어째? 어디서 무식하게 남의 집 영업장에서 소리를 지르고 남의 귀한 식구들한테 행패를 부려? 우리는 직원들도 다 우리 식구들이야. 이러고도 무사할 줄 알아? 당장 꺼져. 꺼지지 못해? 영업방해로 손해본 거 다 청구할 줄 알아. 그리고는 경찰이 와서 시어머니를 끌어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시댁 식구들과 말로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바로 이혼 소송에 돌입했습니다. 얼마 뒤 대학 때 가장 친했던 과 동기에게 연락이 왔어요. 친구는 졸업 직후 유학을 갔다가 돌아와서 저에게 연락한 거였어요. 친구가 하는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친구네 사촌 오빠가 제 남편과 같은 회사에 다녀서 들었는데 남편이 같은 부서 유부녀와 정분이 나서 회사에서 쫓겨났다는 거였어요. 그 여자 남편이 회사에 찾아와서 난동을 부리는 바람에 임원 회의까지 소집되고 결국 회사에서 권고사직 시키기로 했다는 거였습니다. 들어보니 남편은 또 고민 상담 해준답시고 그 여자와 가까워졌다는군요. 이렇게 오지랖을 넓게 쓰더니 결국 제 발등을 찍은 거였죠. 이제는 화도 안 나더라고요. 솔직히 속이 시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그렇게 괴롭히고 하대해도 강 건너 불구경이더니 꼴 좋다는 생각만 들고요. 그 뒤로 어떻게 됐냐고요? 시간이 걸리기는 했지만 소송을 통해 양육권을 가져왔습니다. 남편이 직업이 없는 데다 시어머니가 애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정황이 명확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었어요. 그 인간이 빈털털이라 양육비는 얼마 못 받았지만 제가 그 집 식당에서 하루 종일 일하며 재산 증식에 도움 준 것이 인정돼 위자료도 1억 가까이 받게 됐어요. 시댁이 돈을 잃은 건 제 탓이 아니니까요. 시댁 식구들은 남편은 물론 시아버지까지 저에게 전화해서 회유도 하고 화도 내며 돌아오라고 매달렸습니다. 제가 미쳤습니까? 콧방귀도 끼지 않았죠.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게 이런 걸까요? 이제는 아들과 함께 알콩달콩 행복할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사랑이라 생각했던 게 저를 배신했고 결혼 생활은 저를 밑바닥으로 끌어내렸지만 저는 힘든 시간들을 통해 깨달음이라는 훨씬 더 큰 선물을 받았거든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도 인생에 시련이 온다면 거기가 끝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 더 도전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을 꼭 하고 싶어요. 시련이지 실패가 아니라는 말도 있잖아요.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우리 인생 파이팅입니다.